예, 장시간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용들이 사실 굉장히 전체를 담을 수 있는 만큼의 역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에 다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만큼은 되지는 않겠지만 오늘이 첫 걸음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저희가 진행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자아담의 이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은 오늘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소 그리고 유기동물의 방지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이 행강 박원전 대표님 잠깐 화장실 하셨습니다. 잠깐 하셨네. 허리가 많이 아프죠. 자, 네. 그러면 사실 오늘 참석한 그 대표님들이 계시는데 도심에서 유기견 입양센터를 하고 있는 단체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도농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사설 보호소를 하고 있는 대표님 두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느끼는 진행을 하면서 그리고 사설 보호소를 운영하고 입양에 대한 그 과정이라든지 말씀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먼저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국회 없는 수의사의 고문이시고 동물복지 국회포럼 한정혜 그 장관님, 전 장관님 소회를 간단히 듣고 아마 다음 일정이 있으셔서 좀 가셔봐야 될 것 같아요. 이때까지 계속 계셨는데 잠깐 소회 듣고 보내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소회라기보다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똑같은 마음으로 함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중한 발제를 잘 들었고요. 저는 시간이 되어 있어서 발제라도 다 듣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치 발제를 다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잠깐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그 유기동물 보호시설, 특히 민간시설의 극단적인 형태가 에린원 다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요. 에린원을 생각하면 그냥 먹이는 것만 먹이면 되는 거냐 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역사적으로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이 외국에서 굉장히 대형화되어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그러니까 모든 장애인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무조건 시설로 했었는데 그 시설들이 지금 선진국은 다 없어졌습니다. 대형화되어 있는 시설들은 다 소형화되거나 또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소형 그룹형으로 바뀌었습니다. 5인 이상이 되지 않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유기동물 보호시설도 많으면 열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관리 인원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사실 불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복지의 개념이 개입되기 시작하면 소형화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가는 방향이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까지 거기까지를 잘 못 가고 있고 여전히 큰 사설 형태의 동물 보호소가 있는데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가장 적절하게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보면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정돈되지 않으면 한 아이가 사실은 한 아이만 질병이 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염병이 있거나 하게 되면 그 동물보호소에 있는 전체 아이들의 건강에 사실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호소에 들어가는, 입소하는 아이들의 건강 또는 그 안에 함께 있는 아이들의 집단적인 차원에서의 건강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심포지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가, 또 하나는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 활동을 하고 국회 없는 수의사회에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수의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민간 사설적인 이 동물보호소와의 관계를 또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많은 제안들도 좀 된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또는 이제 민관이 함께하면서 고민을 풀어가야 하는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좋은 자리 만들어주신 우리 김재영 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영광이었습니다. 그 발표자하고 토론자는 마스크를 벗고 그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농 지역에 있는 사설보호소에서 보호 관리를 하고 있는 대표님하고 서울시청 내에서 도심에서 사설보호소 이렇게 입양센터를 하고 있는 두 분이 계셔서 첫 번째 여기 팅커벨 프로젝트 한동열 대표님이 여기 서울 지역에서 입양센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양센터의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애로사항 그리고 앞으로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서 팅커벨 유기동물 입양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팅커벨 프로젝트 황동열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단체가 2013년 5월에 그 팅커벨이라는 작은 말티즈 강아지를 시보호소에서 구해왔는데 그 강아지가 구해온 당일날 파보바이러스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 다음날 바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 강아지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몇 명이 장례를 치러주고 그런 강아지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팅커벨처럼 시보호소에서 안락사 명단에 대기하고 있는 아이들을 많이 구조해서 우리가 돌보다가 좋은 가족을 찾아주자는 취지로 일을 시작한 게 이제 팅커벨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일을 시작했고 2013년 5월부터 했으니까 지금 이제 만 9년을 넘어서 한 10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1년 동안은 별다른 보호시설을 갖고 있지 않고 시보호소에서 구해오면은 그 협력동물병원에서 검진을 하고 거기 그 보호장에서 계류하고 있다가 입양을 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동물보호소에 있으나 동물병원에 있으나 좁은 공간에 갇혀 있는 거는 매한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아이들을 좀 더 입양 보낼 때까지 조금 더 나은 시설에서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돌보고 있다가 입양을 보내자라는 취지로 그 다음해인 2014년 4월에 강서구 화곡동에 유기동물 입양센터를 설립을 하게 됐는데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개 15마리, 고양이 8마리 해가지고 주로 이제 개들은 소형견들만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구조한 개들 중에서 좀 큰 개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개들은 경기도 양주에 있는 유료 위탁시설에 돌보고 있는데 그렇게 큰 개들이 한 17마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간이 개 15마리, 고양이 8마리로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추가로 더 구해오는 유기묘들이 있는데 그럼 그런 개들은 어떻게 하느냐 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우리 회원들 네트워크를 좀 활용해서 가정인보 시스템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개 15마리, 고양이 8마리로 협소한 요거를 가정인보 시스템으로 분산형으로 해가지고 한 30마리 정도를 가정인보 시스템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평소에 한 80여 마리 정도는 항상 우리 관리하에 있고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내는 동안에 뭐 사료비는 물론이고 그 가정 인보하고 있는 경우라도 동물병원비를 전폭적으로 저희가 다 지원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자리를 잡다 보니까는 규모가 큰 단체는 아니지만은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후원도 활성화가 된 편이어서 그렇게 재정적으로 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좀 있냐면은 비교적 좀 나은 시설에서 이렇게 돌보다 보니까는
보통 이제 유기견이나 유기묘들을 입양하시려는 분들이 오늘 입양하지 않으면 안락사 당합니다라는 이런 절박함으로 입양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일단은 우리 시설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얘네들은 괜찮네, 이렇게 좋은 곳에서 있으니까는 여유가 있네 라고 하면서 일단은 절박함으로 입양을 하려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컨셉을 어떻게 다시 잡기 시작했냐면은, 그 절박함으로 입양을 하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아이들, 그 입양묘들의 인식에 대한 개선을 하자라고 해서 어떤 컨셉을 잡았냐면은, 우리 팅커벨 프로젝트에서 입양을 하는 모든 아이들은 아이의 건강 이력이 정확하게 증빙이 되고 중성화 수술이 100%가 돼 있고 현재 몸이 건강하거나 혹은 치료 중인 아이들에도 그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동물병원의 건강 수첩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입양을 보내자. 그래서 그 아이들이 펫샵에서 그 아이의 건강 이력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입양을 하는 애들보다 훨씬 더 나은, 유기묘지만은 훨씬 더 나은 정보를 가지고서 입양을 하자라는, 그 유기동물에 대한 입양 문화 개선을 하자라는 이런 컨셉을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유기견이라든지 유기묘 등 유기동물들에 대한 입양이 불쌍하다라는 동정심을 가지고서 입양을 하는 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보다 더 나은 건강 이력과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서 입양을 하는, 그래서 유기견의 입양에 대해서 안심하고 입양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유기묘 등 그 유기동물의 입양에 선택하는 그 폭이 점점 더 넓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하는데 앞으로 많이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저희 국경 없는 수의사에서도 그 봉사를 받던 그 용인에 있는 행강에 있는 박원성 대표님 그 하시면서의 어떤 소회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허리가 아파가지고. 네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이쪽에 좀 붙잡고 하겠습니다. 용인에서 사설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는 동물보호단체 행강의 박우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설보호소에는 국경 없는 수의사회와 또 여러 수의사 단체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이들의 의료 봉사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의료 지원을 받고 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전국에 있는 서설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는 보호소 소장님들과 또 그 소장님들이 보호하고 있는 동물들, 그 동물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는 이러한 비난도 받습니다. 외부 활동하면서 수의사단체하고 많이 활동을 하더니 그 부서는 지원을 많이 받는구나, 이런 또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자리에 그 농림축산식품부나 또 담당 공무원들이 같이 참석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올 4월에 인간단체 보호소, 사설보호소 신고제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2019년도에 그 법안을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 간담회 들어갔을 때 저는 그 법안이 아직 시기 상태라고 적극적으로 반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법안을 발의하고 제정을 하기 이전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호소를, 사설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는
보수 소장님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 주십사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건 무시가 되고 결국에는 2022년 4월 16일 날 법안이 통과가 됐고요. 2023년 4월 16일이면 바로 시행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저희들 같이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고 체계가 잡혀있는 사설보호소들은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국에 있는 사설보호소들 중에서 80% 거의 90% 이상이 정부에서 원하는 신고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신고를 못하게 되면 미신고 사설보호소들은 벌금 500만 원이 부과가 되겠죠. 저는 이 법안이 시행하기 이전에 사설보호소들이 동물들을 위해서 어떠한 시설을 갖추고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는지 먼저 지원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민간 사설보호소 지원 사업이라는 그 소득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너무나 조건이 까다롭고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설보호소들은 큰 단체들 말고는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내년 4월 16일 날 사설보호소 신고제가 시행이 되면 과연 지금 신고할 수 없는 사설보호소들은 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대한민국의 그 개, 고양이 양육이나 사육 그 현황을 보면 사설보호소장인 동물보호단체 대표인 제가 지금이라도 나가서 구조를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오늘 중으로 200마리고 300마리고 구조할 수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사설보호소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과 구조를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현재 지금 동물들을 보호하고 살리고자 하는 사설보호소를 제도권 안에 편입을 시키고 규제를 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진행하고 있는 정부에서 다시 한번 이 법안에 대해서 생각해주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학봉 대표님께서 발표하실 때 지자체 보호소 가면은 평균견이 20%고 믹스견이 80%인데 이것은 뭐 개 식용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가로막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를 했던 선생님들의 어떤 내용을 들으시고 궁금한 점이라든지 앞으로 저희 국경 없는 수의사회가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 의견을 주시거나 그다음에 오늘 궁금했던 내용이 있다면 고수를 하시고 질문을 하시면 여기 그 각 파트별로 맡았던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혹시 궁금한 거라든지 뭐 또 말씀하실 뭐 의견이 있으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셔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너무 잘하는 질문이 없더라고요. 없으면 네, 우리 조혜경 대표님. 네. 네, 아까 인상수업에서 이거랑 질문 같은 거는 하고 지나가려고 했었는데 앞에 앞서서 우리 두 당시 대표님께서 이제 어려움, 사설보호소 현황을 말씀하셨고 또 입양센터 운영하면서 어려움 말씀하셨고 여러 안도 말씀하셨는데 마음은 좀 무겁습니다. 사실 보호소 신고제가 도입돼도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전혀 받을 필요가 없는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차이가 나는 이 사회적 현실이 좀 마음이 무겁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심포지움에 제가 온 이유와
그다음에 이게 끝까지 남아서 있는 이유는 바로 저 쉘터 메디신 때문입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쉘터 메디신이 수의사들이 이제 스페셜리스트로도 그 영역으로 들어가고 하는데 국내에는 전혀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분야를 어떻게 성장시켜야 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수의대에서 고민이 정말 있어야 된다고 보고 결국 그 수의대에서의 고민은 학교가 늘 보수적이잖아요. 계속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대한 분석과 제안을 통해서 계속 같이 합병을 협업하면서 그런 걸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책임감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저는 이게 말씀을 드렸고요. 일어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쉘터 메디신 우리 현실에 봤을 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 현실적인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시다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미 물론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지자체 비변 보호소 동물들의 순환이 10일에서 30일 사이인 지자체 동물 보호소하고 그 다음에 장기간 살아가고 있는 일반 민영 보호소하고의 부분이 쉘터 메디신의 기본은 똑같겠지만 그러나 이제 어떤 기준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 보호소가 좀 다른 영역에서 좀 다뤄져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정말 반갑게 드리는 말씀은 그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 학교에서 혹시 이제 그 우리 김문석 선생님도 그렇고 이인영 교수님도 그렇고 앞으로 이 부분에서 어떻게 더 좀 더 고개감 있고 심지어 사명감을 가지고 끌어가실 수 있을지 이런 걸 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고 만약에 그게 어느 정도 갖춰질 기본적으로 어떤 시동을 걸고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게 좀 나오신다면 저희 같은 단체에서 결합해가지고 그거를 계속 연구 과제를 끌고 갈 수 있도록 협업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분이 국내에서도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 앞으로 계속 자리 잡기 위해서 이제 시동이 잘 울려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좀 계획에 물론 심포지엄에서 제가 발표한 내용을 들어보니 아직까지는 좀 저도 그래도 동물운동에서 20년이 넘었는데 여기저기서 띵거리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정말 그냥 선언적인 그러니까 입장에서 좀 이거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기본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어떻게 자리 잡으러 갈지 좀 다짐이라든가 좀 구체화된 계획을 하실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런 게 된다면 나중에 진지하게 만나서 이걸 어떻게 좀 연구과제를 가져갈 건지 이런 부분까지도 그 역할을 저희가 할 수도 있다는 걸 하고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관계대사. 학교에 대한 네. 보수적인 집단 내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로서는 답답하죠. 네. 예를 들면 전례가 없어서, 규정이 없어서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기로는 아니 우리가 2조 시대에 핸드폰 쓰고 자동차 타고 다녔냐, 사회가 변하면서 그런 게 생겼고 우리가 그걸 활용하지 않냐. 그럼 우리가 규정이 없으면 우리가 만들고, 그다음 전례가 없으면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먼저 시작해보면 되지 않느냐.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수의과대 봉사단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묶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봉사단이라고 만들고 학장을 당연직 그 반장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데 항상 같은 장소에서 다른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장소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현 시점에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이유와 핑계를 대서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들일까 하는 생각에
지난번 전국 수의과대 학장과 격장들 모이는 모임에 가서 이 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아니 지금 뭐 이런 거 가르칠 사람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냐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그거 좋은 안인데 그거 하려면 돈이 좀 필요하니 뭐 이렇게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 뭐 이렇게 현실적인 안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어떤 불안과 역경도 헤쳐나가지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어떤 이유와 핑계를 대서라도 안 한다가 제 생각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지금 현재 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바탕으로 조금 더 이렇게 개념을 키워본 그런 개념이었고 당연히 그것은 학장님들한테도 말씀드렸고 물론 다른 분들한테도 같이 논의를 드려서 오늘 같은 경우에 같이 의견을 만들고 의견을 공유하고 그렇게 해서 제 안을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조경 대표님이나 오늘 황블란 대표님이나 우리 행감 수사님이나 늘 이렇게 의견을 여쭤보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는 분들한테 1차적으로 여쭤볼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사실은 제일 보수적이고 예전에는 대학교가 사회를 이끌어가는 조직이었으나 이제는 사회에 끌려가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쉘터 메디슨도 이제서야 교과과정 개편하면서 그것도 제가 강의를 개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크게 보면 서울대학교가 먼저 바뀌면 다른 대학교가 바뀌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2012년에 기실장을 하면서 동물병원 로테이션을 겨울방학, 여름방학 전부 없애고 1년 52주로 한다. 학생들 반발 너무 많았죠. 아니 왜 저희 때부터입니까? 아니 학생의 방학을 왜 뺏어가십니까? 이런 얘기 했는데 자 너희들이 제대로 된 수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 교육부가 방학이라는 조건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거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방안을 만들었는데 일단 해보자. 그 친구가 왜 우리 방학을 뺏어가냐고 했던 그 친구가 졸업할 때 저희 때부터 시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국의 수의과 대학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1년 로테이션으로 물론 기간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동물병원 로테이션을 4학년 동안에 실시하는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쉘터 메디슨 특히나 이 봉사활동 이런 것이 수의과 대학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일단 저로서는 노력을 할 것이고 바꾸려고 노력할 것인데 그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저쪽이라면 가는 루트가 직선으로 아주 바로 가면 좋으나 가다 보면 뭐 강도 만나고 산도 만나고 하다 보면 결국 이렇게 하지만 목표까지는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늘 옆에서 힘이 돼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의 이 생각을 이렇게 직접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일단 부탁하고 같이 하고 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그때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네, 난 먼저 아니 제가 오늘 전에 민간동물 보호시설 수련조사를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쉘터 메디슨에 대한 그 학문을 배운 입장에서 13년에 서울시의 동물복지 정책을 마련하면서 쉘터 메디슨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14년에 미국의 그 아까 나왔던 플로리다 대학에서 이제 그 과정을 하게 됐는데 그때 갈 때 그랬어요. 선배 수의사분들이 뭐하려 왜 이래? 아니 임상 배우고 와야지 그거 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다녀와서 고양이 수술을 좀 더 집중적으로 안전하게 하는 방법을 얘기했을 때 미국이니까 가능하다,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45마리 길고양이 조성화 수술을 서울시 센터에서 하고 왔거든요. 물론
저뿐만 아니라 이인영 교수님 도와주신 많은 사람들이. 근데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짜여져 있지 않으면, 그리고 물론 이제 학교 아까 보수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졸업생들이 나가서 열악하게 움직였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더 움직여서 현재로서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그 동물보호센터 시설 설계라든지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지자체가 조금 그 센터를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좋은 시설을 만들고 양질의 인력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잘하고 있는 수의사들 그리고 또 이인영 교수님의 노력 하에 더 많은 그 학문을 배웠던 학생들이 좋은 곳에서 자신의 수학적 그 쉘터 메디슨의 의학을 펼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도 일편에서는 노력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인영 교수님도 그 서울시에서 만들려고 하는 지원센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거기가 어떻게 되든 병원의 역할을 일부 하게 되니 학생들에 대한 그 교육의 그런 기회들도 넓히고, 학생들이 그걸 느끼게 되면 아까 말했던 그 어소시에이션 오브 그 쉘터 수의사 있었잖아요. 쉘터 수의사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본인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더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일부 저도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민간동물 보호시설에 대한 신고 기준은 그 행관 대표님 항상 그때 과제할 때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우려의 목소리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 실태조사를 수행하면서 우려를 같이 전달드리는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그 하위 법령은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것을 신고를 들어가기 위해서 하위 법령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냐 아니면 지원 체제를 먼저 만드는 것이 우선이냐는 좀 아직까지 고민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해하기로 이 민간 시설을 만드는 것은 규제하고 막 이렇게 규제하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지원 체계를 어떠한 그 시설에 우선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신고 유예 기간도 있기 때문에 좀 드러나야 어떤 걸 도와야 될지도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그 실태 조사를 하면서 그 정부의 입장을 좀 한번 들여다본 기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의견을 들어가지고 아마 더 견고히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아까 조희경 대표님께서 쉘터 메디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서 일단 수의대랑 수의사들이 좀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부탁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희 요즘에 수의계 쪽에서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법수의학이잖아요. 수의법의학. 지금 그게 좀 화제가 되면서 건강본부에 관련 조직도 만들어지고 있고, 서울대 수의대에서는 이번 학기부터 수의법의학 특강도 시작이 됐거든요. 저는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 중에 하나가 뭐 수의계 내부에서 노력을 했지만 그 동물자유연대에서 연구보고서 발간해 주신 거 있어요. 제목이 동물학대 대응에 있어서 수의법의학의 필요성 이런 제목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내용도 너무 좋고 거기에 이제 수의대의 변화도 막 요구를 하셨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해서 쉘터 메디슨에 대해서도 수의계의 어떤 변화가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면 밖에서도 그런 연구보고서 발간해 주셔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하세요. 저기 정경 대표님이 학교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그 전북 수의과대학 학생협회 이진환 대표랑 같이 몇 번 그 뭐 청년 수의사 콘서트 이런 것 때문에 만나면서 얘기를 늘 하고 있는데, 대학 교수를 바꿀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학생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그래야 교수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스리쿠션을 죄송합니다. 그래서 스리쿠션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을 가기 위해서 이런 의지를 모아서 학교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학생들이 그 중간에 같이 들어와서 협력을 해주시면 학교를 보다 빨리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적어놨어요. 지금 다음에 대한수의과대학 학생협회에 이진환 회장님이 오늘 오셨거든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학과 그 학생회장님들이 오늘 같이 13분 오셨죠? 학생회장님들 중에서는 네. 대한수의과대학 학생 저기 마이크 좀.
그래서 지금 그 안에도 학생이 오늘 그 입장에서 어떻게 들었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좀 듣고 싶어서 제가 했는데 우리 교수님 이야기 우리 그 이진환 그 대한수의과대학 학생협회 회장 이진환 회장님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수의과대학생협회 회장 이진환입니다. 오늘 국경오는 수의사에서 정말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셨고 또 학생들에게도 많은 활동 보고라든지 수의사로서 어떻게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계신지 그런 내용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일단 발표해 주신 분들께 그리고 행사를 열어주신 김재원 대표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들으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은요. 사실 학생들이 봉사활동에 대한 기대감이나 혹은 그 기회를 향한 요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봉사활동 많이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늘어나고 있는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한 가지는 사실 학생들의 조금 개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커넥션을 형성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워낙 학교 안에서 저희 수의과대학이 굉장히 폐쇄적인 공간으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외연을 좀 넓힐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특히나 국경오는 수의사회 같은 경우에는 10개 대학에서 동일하게 학생들이 모일 수 있다 보니까 더욱더 좋은 기회를 의식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 한 가지 더 이유를 들자면은 학생들 또한 자신이 미래의 수의사가 될 것을 알고 또한 수의사로서 사회에서 어떤 책무를 다해야 될지를 조금씩은 인식을 하면서 내가 단순히 수의사가 되어서 동물병원을 열고 혹은 단순히 돈을 버는 직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고통받고 있는 동물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수의사라는 직업이 가진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면서 또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심포지엄이 특별히 의미가 깊었던 것은 저는 언제나 수의사의 사회적 책무라 하면 단순히 그 동물의료 활동을 행하는 것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수의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중성화 수술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진단검사를 통해서 병명을 밝히고 치료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 쪽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 발표의 내용 중에는 사실 수의사가 알아낸 것들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보호동물로 취급받고 있는 동물들을 어떻게 하면 구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동물들이 많이 사라질 수 있을까? 진단검사라든지 여러 수의료 활동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들을 바탕으로 정책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의미가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긴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 중에 제가 듣다가 조금 처음과 끝에서 좀 충돌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처음에 이학범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때 우리나라 보호동물의 대부분은 사실 품종견이 아니라 믹스견, 그러니까 품종에 정해지지 있지 않은 동물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나라의 보호동물들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시골개나 마당개 그리고 유실동물들이 자연번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보호동물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또한 효과적인 방안은 중성화 수술을 통한 개체수 조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한 마지막에 이인영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때에는 유실동물의 증가는 보호동물의 증가는 우리나라 반려동물 수의 증가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반려동물 수가 증가한다 해서 보호동물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여전히 사람들의 동물에 대한 인식이 조금 좋지 않기 때문에 반려동물로서 입양했다가 버려서 보호동물이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보호동물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이학범 대표님께서는 동물들의 자연번식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인영 교수님께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동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인식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 두 부분은 어찌 보면은 이렇기 때문에 보호동물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실 두 가지를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요. 개체수가 더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무한정 늘어나지 않도록 자연번식을 방지하기 위한 수의료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것과 입양한 동물들이 버려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현재 수의과 대학생들의 수의사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제가 인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과연 지금 수의과 대학 학생들은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고 있는 보호동물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의료봉사활동, 수의료봉사활동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좋을지, 혹은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좋을지 여기 계신 토론자분들과 조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야권 대표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반려동물을 유기함으로 인해서 유기동물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당개의 번식에 의한 개체수 증가가 주 원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반려동물의 수와 유기동물의 수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크게 거시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예전에 우리가 농경사회에서의 그 개라고 하는 개념은 집을 지키면서 마당에서 사는 그런 개가 일반적이었고, 사회가 바뀌면서 집 안에 사는 개들이 늘어나고 품종이 늘어나는데 사회 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절대적인 숫자가 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고, 사회가 늘어나면서 그 집 안에 있던 집 바깥에 있던 결국 동물 수가 늘어나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우리 반려동물 혹은 뭐 그냥 개라고 했던 그 개체를 이것은 집 안에 사는 반려동물, 얘는 집 밖에 있는 마당개, 이렇게 구분 지으면서 이 개체수의 증감이 나타났다라는 개념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라서, 결국은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회가 발전하면서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에는 고양이라고 하는 개체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원인은 뭐 둘 다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아까 정부 정책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당연히 실외사회권 중성화 수술도 하면서 동시에 동물등록제도 활성화시키고 보호자 인식 개선 캠페인도 이제 같이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수의대 학생, 저도 학생일 때인데 그 팔라스 하면서 봉사활동 많이 다녀봤는데, 수의대 학생으로서도 둘 다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봉사활동도 참여하면서 또 학생들이 어떤 차원에서 보호자분들의 인식 개선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할 수 있다면 두 가지 다 해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수의대 학생이고요. 김세홍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름이 아니라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생각이 난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보호소 대표님들도 많이 나와 계시고 동물자유연대 대표님 나와 계시고 이제 여러 각계 인사분들 많이 나와 계신데 저는 이제 올해 마지막 학년에 다니면서 수의과대학 교육과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이 쉘터 메디슨이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실제로 조윤주 선생님께 수업을 들은 적도 있고 이제 그래서 쉘터 메디슨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오늘 오기 전에 이미 알고 있긴 했는데요. 오늘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 이제 동물병원과 동물보호소를 좀 비교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의대생들, 그러니까 의사가 될 의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과 3학년 그리고 본과 4학년 마지막 두 학년 동안 동물병원에서 실제로 이제 기본적인 진료를 하면서 이제 일부 그러니까 너무 그 하드한 케이스들 말고 정말 기본적인 문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하고 졸업을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동물병원이 티칭 하스피털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거죠. 이제 저희 수의과 대학에 있는 동물병원도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교수님들께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제 이 쉘터 메디슨이라는 학문이 발전을 하고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동물병원처럼 동물보호소 또한 어떤 교육의 현장으로 인식이 되고 그리고 그런 공감대가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사실 동물보호소라고 하면 어떤 우리가 이제 일반 대중이 인식하기에는 어떤 불쌍한 동물들이 이렇게 모여있고 케어를 받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학생들이 거기서 이제 다 봉사를 하고 그러지만 학생들이 나의 교육을 위해서 간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사실 좀 사회적으로 좀 꺼려지는 분위기도 있고 너희가 거기서 뭐 배우려고 가는 거냐 아니면은 애들을 도와주려고 가는 거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 둘 다가 될 수 있는데 양립할 수 없는 두 개념이 아닌데 그런 오해가 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동물자유연대 대표님도 나와 계시지만 이제 동물보호소가 교육의 현장으로 인식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고요. 여기 이제 동물 국기영문의 수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여러 각계 인사분들의 어떤 앞으로 이 쉘터 메디슨이랑 동물보호소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동물복지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구체적인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한수 선생님, 실질적으로 수술반에서 이제 수술을 진행하면서 학생 두 분하고 또 2, 3년 차 선생님하고 네 분이 한 그 조를 이루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금 질문하신 분의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잠깐 뭐 말씀할 수가 있으면 짧게 하셔도 됩니다. 이쪽에 봐요. 예, 뭐 저도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이 많이 못 배우고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술이 들어가면 수술 실식을 좀 많이 알아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고도 넘어가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한 몇 개월 동안 들어오게 되면 시키기만 해요. 따라오지 이게 눈치가 이제 빠른 친구들은 빨리빨리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잘 못 따라와요. 그거는 해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어요, 사실. 저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애들 눈치가 많았는데 요즘 애들 공부만 했는지 실제 몸이 하는 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눈치껏 좀 하셔야 되고 지금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올려져 있거든요. 저도 지금 많이 올려놨습니다. 학생들도 들어와서 지금 카페에 볼 수 있게 돼 있고 저희 수술이 엄청나게 많이 올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노력을 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 있겠지만 대부분 학생들 아직까지 나중에 얘기라고 생각하는지 그걸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부생 때 동물병원에 와서 실습 보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기특해요. 저 때는 그걸 못했기 때문에 오게 되면 되게 잘해줍니다. 마지막에는 뭐 심장 청진기 30만원짜리 선물도 주고 이러는데 기특해서.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학교에서 해주지 않는 학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시스템이 돼 있는데 과를 돌 수도 있고 이런데 그런 걸 우리나라는 아직도 못하고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뭐 교수님들은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자기 찾아오고 계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학생들이 요구하셔야 돼요. 지금 이게 지금 20년 넘은 얘기인데 지금 계속 이러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예, 그건 학생들이 요구하고 각과를 계속 마스터하고 통과하고 졸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생. 미국은 20년 전에도 갖고 있었대요. 우리는 아직도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에 어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조희경 대표님, 아까 우리 질문자가 했던 게 어떤 현장에 있는 게 교육의 장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저희가 토론을 40분에 끝내려고 합니다. 왜냐면 너무 장기간 있었고 해서 40분에 끝내는 걸로 해서 질문은 한 2개 정도 더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사실 학생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에 제가 가질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좀 욕심을 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단순한 거예요. 아까 이인영 교수님하고 이학봉 대표님 말씀하신 두 가지가 다 공존합니다. 많이 키우면 많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 사회의 문제예요. 전체적으로 동물 키우는 사람이 다 이렇게 윤리적으로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고, 다만 이제 마당개들이 많이 모여진다는 건 저희가 이제 저희 자료라고 이제 표시하셨잖아요. 그거를 조사한 이유는 마당개 중성화를 제가 한 15년 전부터 계속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왔었어요, 정부에. 그래서
실증적으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마담개들이 관리가 안 되니까 새끼를 많이 낳고 막 들깨도 많이 생기고 하는 것들인데요. 문제는 거기서 중요한 거는 정책입니다. 저 유기견 보호소 저희들이 정리한 거에 보면은 서울시는 계속 줄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계속 줄은 추세인데 다른 시도는 계속 늘고 있어요. 경기도 무척 많이 늘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갖고 오셨는데 늘고 있는데 경기도가 동물보호가 더 훨씬 늦게 생겼어요. 서울시는 2013년, 2014년 그때 생겼어요. 과가 만들어지니까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열심히 하시면서 줄인 거예요, 서울시는. 그만큼 정책의 뒷받침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많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강아지가 엄청 후원됐대요. 번식 판매하고요. 번식 판매하고요. 이제 저 걱정이 2, 3년, 2년, 1년, 2년부터 걱정이에요. 많이 키운 만큼 많이 걸렸다는 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두 분의 그 의견이 다 같이 존재하는 거라는 거, 각각의 다른 의미로 그 대신 존재한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주도 같은 경우도 유기동물 보호소 참 관리가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락사율이 높아요. 그 안락사율 높은 이유는 대부분 마담개들이에요. 제주에서는 늘 하는 말이 관광객이 버리고 왔다는데 그런 말 하지 말라 했어요. 제가 제주도 부지사한테. 그 안락사를 거기가 그 잡종들 그 혼혈계 마담개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들어온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두 분 말씀하신 게 다 같이 좀 공존하는데 아마 의미는 좀 다른 측면에서 바라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게 그 임상 그 학생들 가서 보호소 봉사만 이렇게 왔었는데 저희가 좀 그 부탁드려서 보호소 봉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그런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관심, 동물복지에 대해서 좀 깊이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관심도 많이 가져주셔서 아까 제가 인사 때 말씀드렸죠. 과학적 당사자로서 단순하게 유기견 보호소에서 공사를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더 한 발 더 들어서 깊이 있게 우리 사회에서 동물복지를 학문적으로 어떻게 그 수립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면서 작은 정책, 캠페인이라는 정책 이런 부분도 좀 학생들 간에 좀 대관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 아까 건국대에 계시는 분 말씀하신 게 이제 보호소에서 저희도 이제 남양정 파주 두 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호소에서의 그 활동을 정말 그 일회성 그냥 왔다 가는 봉사 활동으로만 인식하면 안 돼요. 보호소들이 그분들하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같이 가져갈 수 있냐 이런 걸 고민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와서 하는 봉사가 아니라 이부 정책이라든가 캠페인 쪽으로도 연관된 이런 것도 저희들이 같이 정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보호소들이 심지어 저희가조차도 아직까지 그것까지 다 수용하기가 좀 자체적으로 버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못하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도록 오늘 제가 또 같이 대화를 하니까 저도 기쁘게 생각하거든요. 저희 자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고 교수님하고 같이 협업해서 정말 내년 사업으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저쪽에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 문과 1학년 강원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일단 저는 동물복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좀 늦은 나이에 수의대에 입학하게 된 학생입니다. 실제로 근데 수의대에 들어왔는데 사실 많은 친구들이 동물복지에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게다가 그걸 배우는 학문도 없고 대부분 친구들이 그냥 소동물 임상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보호소 얘기를 주로 시포지엄에 다뤘지만 그 보호소의 친구들이 많은 의료 행위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에 미래를 책임질 수의대생들이 관심이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그렇지 않은 상황이어서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그 동물복지 동아리 푸어라는 동아리를 저희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보호소 활동을 수요 조사를 하면은 보통 이제 5-6명 이렇게 하다가 저희가 제가 김재영 수의사 선생님께 이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김재영 수의사 선생님께서 저희 그 광주시 수의사회에 이제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포 동아리와 같이 수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봉사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었어요. 너무 감사드리게도. 이제 그렇게 해서 수요 조사를 했더니 친구들이 거의 30명 넘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던 친구들도 가서 보호소의 실태나 현황들을 알고 앞으로 보호소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좀 책임지고 보호소 의학이라는 것까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인식 변화가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좀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수의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해가지고 네, 저는 이미 설레를 아주 작은 설레지만 그런 것들 봤기 때문에 네, 선생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네, 마이크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예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 보면 네, 이사님. 갈수록 열기가 뜨거우면 안 되는데 성환님과 이번 수의사의 수술 파트에서 수술 담당하고 있는 박홍남 수의사입니다. 이인영 교수님께서 아까 발표하신 건강관리 방안에 좀 보충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고자 합니다. 5가지 주체, 정부 지자체, 실과대학, 수의사, 그다음에 동물보호소 관계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 이 5가지 주체가 분명히 협력을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 중에 정부 지자체에 대한 어떤 역할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모 시에 치료 수술센터를 좀 말을 했으면 좋겠다. 너무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너무 열악하다. 물론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또 훨씬 좋아졌어요. 좋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리스크를 안고 수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아까 조윤주 교수님께서 추진 중이다. 네,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는데 서울시에서 먼저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반드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의과대학에서는 사실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수술 치료센터에서 1차적으로 감당을 하고 거기에서 치료가 안 되는 어려운 케이스들은 수의과대학에서 맞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이게 만약에 이제 전환점이 되겠죠. 우리 봉사활동에 있어서. 이게 만들어지면 반드시 그 다음에 경기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내지 다른 지자체에서 추진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부족해요. 그게 시발점이 돼서 권역별로도 만들어야 됩니다. 서울, 동서남북,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자, 5가지 우리 본드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동물보호소도 굉장히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분이 제안했던 어떤 교육회장, 동물보호소도 교육장이 될 것이고, 수술치료센터도 교육장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게 자꾸 발전을 하다 보면 결국은 학문적으로도 연구가 된다고 봅니다. 다 유기적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기 우리 남자로. 학생에 대한 답변 좀 해주려고 그러는데. 네네. 잠깐 안 하는 분들 이야기 듣고 종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옆에 아니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페토바이오 회사의 김형석입니다. 저희 회사는 동물 의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쉘터 메디션이라는 이제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뜻깊게 좀 이렇게 들었게 됐고, 그 중에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쉘터 메디신이 단순히 이제 그런 어떤 현장에 가서 이렇게 이제 동물 의료를 행해주는 도와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수의사들이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을 주축이 돼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전문화되고 체계화되겠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조윤주 교수님께서 이제 보여주셨던 자료에 보면은 항생제가 경구 항생제를 한 70% 정도가 이제 사용하고 있다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쉘터 메디신에서 현재 가장 좀 중요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감염병에 관련된 진단이랑 이런 치료로 연계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원헬스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제 사실 굉장히 그런 항생제의 사용이라든지 또는 이 쉘터 메디신이 이 분지돼 있다가
어떤 치료가 잘 되고 이렇게 이제 결국에는 개체 상태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런 약물의 사용이 어떤 항생제 내성이라든지 또는 조금 이런 약을 그냥 어떤 수의사의 경험에 의해서 이제 처방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체계적이고 또는 어떤 프로토콜화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왔는데 학생들이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 물론 수의사분들이 이제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오기 전에 어떤 현장에서 스킬만을 가지는 것보다는 그런 어떤 프로토콜이라든지 좀 전문화된 교육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 현장에 와야지만이 정말 좀 의미가 있고 단순히 동물을 가지고 실습을 한다 이런 형태가 아니라 조금 체계화적으로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된다라는 것들을 조금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단순히 어떤 지자체 한 곳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프로토콜을 공유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진단까지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치료는 어떤 연계동물병으로 넘긴다든지 그런 어떤 단계적인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2년 동안 농림축산검역본부랑 반려동물에서 항생제 사용에 대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동물병원에서 굉장히 항생제 내성이 심각한 수준이에요. 근데 이런 항생제의 사용이 비단 동물병원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런 쉘터에서의 사용이 결국에는 넘어온다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이제 1살 이하의 동물들이 이제 이런 항생제를 처방을 많이 받은 경우라면은 특히나 이런 문제들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보호소 분들께 이제 우연히 듣는 것들이 저희가 이제 부조한 고양이들이 있는데 항생제를 구해주세요. 뭐 처방이 필요한 약물을 구해주세요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는 이제 수의사의 입장으로서 어떤 마음인지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도와주고 싶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약물의 오남용이라든지 오히려 그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잘 지원이 되고 전문성을 갖고 운영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정책에 잘 반영이 되고 이러한 쉘터 메디신을 완성을 하는데 좀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 우리 박원석 대표님 그 학생 짧게 길게 한 30초 길게 우리 김 회장님 저한테 마이크를 합니다. 제가 이제 보호소를 2004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19년 차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학생들, 서울 수의대 학생들이나 건대 수의대 학생들 봉사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아까 보호소를 좀 교육의 장으로 좀 하면 어떻겠냐고 하는 말씀에 저는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수의대 학생의 입장에서 그 보호소를 봉사하고 방문한다는 그런 생각보다 수의대생들이 어차피 동료들하고 같이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이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그냥 수의대생이 아닌 일반 봉사자의 개념으로 가서 보호소에 있는 동물들하고 많이 접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몸에 배인 다음에 수의대생들하고 같이 가서 수의봉사를 하면은 아무래도 보호소에서 보호중의 동물들을 다루기 편하고 또 그들의 성격을 많이 알고 하다 보면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보호소조차도 수의대생들만 수의대 봉사를 온다고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학생들은 와서 하고 수의 봉사를 하고 가시면 되지만 그 경험 없이 그냥 아이들 이렇게 다루다 보면은 그날 저녁이면 아이들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많이 다치고 사고가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보호소에서 잘 받지를 않는 거예요. 봉사를 잘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자들이 많은 보호소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웬만한 민간단체 사설보호소 같은 경우는 관리자들이 한두 명이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 방지나 그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운 거니까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는 건 학생들이 어차피 평생 동물들과 같이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이면은 일반 봉사자로 시작을 해가지고 동료들하고 좀 그 친하게 그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그 행동을 먼저 습득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호소에서 수의대생들이나 일반 봉사자들 봉사가 매우 간절합니다. 간절하니까 그렇게 좀 접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서 발언을 못하거나 이야기를 안 하면 집에서 잠을 못 자겠다. 있잖아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네네. 한마디만. 한마디 하신 것 같은데.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잠 못 잘 것 같아요. 네, 2014년도서부터 국회에서 계속 토론회나 간담회 할 때, 토론회 하면 보통 뭐 좌장으로 앉아 계시는 분들이, 수의대 교수님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그때부터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게 그거예요. 교수님들이 그 수의대생들이나 또는 그 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우리나라의 그 개시경 관련된 그 연시를 좀 같이 토론하고 논의해서 하루라도 빨리 개시경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좀 현장에 좀 나오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선생님 오늘 참석했던 패널분들 이야기 잠깐 정리만 멘트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충남대학교 문과 2학년 재학 중인 안태준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짧게 제가 제안을 제가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오늘 전반적으로 쉘터 메디슨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 사실 그 교육 과정에 이제 바뀌거나 그러려면 사실 학생들이 요구를 해도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교수님들이 바뀌어야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왜 이제 섹터 베이스에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해봤는데 사실 그 교수님들의 그 본업이라는 게 교육뿐만 아니라 연구 그리고 행정일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임상하시는 교수님들께서는 임상 진료도 이제 해야 되고 대학원생도 이제 가르치기도 해야 됩니다. 상당히 그 업무가 많은 직종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섹터 메디슨이라는 그 학문을 접목을 하려는 교육 문화를 이제 반영을 하려면은 그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관련되어서 많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예로는 유기농들 같은 경우에 진료도 이제 치료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로컬 동물병원에만 가도 상당히 이제 많은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봤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진단 결과나 임상 동의 검사를 통해서 하나의 개체마들의 많은 데이터도 많이 나오고 그런 그 케이스 레포트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그런 심각한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그 개체들을 위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학교 동물병원이나 혹은 로컬 동물병원에게 그러한 그 유기 동물들에 대한 진료나 치료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방안이나 혹은 그 학교에서 교수님들에게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연구 과제를 부여하는 것이 좀 더 이제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는 학교와 사회와 정부 법적인 문제 이게 같이 연동되어야 되는 문제지 한 조직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그 마을 전체가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이야기했던 주제들이 굉장히 가벼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오래된 우리 그 동물 복지와 보호에 대해서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화두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걸 통해서 해답을 주거나 여기서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찾아가기 위해서 이 모임을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오늘 발언했던
그 질문 중에 답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같이 정말로 같이 함께 있을 때만이 이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경 없는 수의사 처음에 만들 때 몇 년 전에 동물단체하고 개인적인 약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개인적인 것도 있고 그 수의계하고 약속이 있었는데 자가진료 철폐에 대한 문제들이 개 농장 이후에 굉장히 뜨겁게 사회적 이슈가 됐더랬습니다. 그때 동물단체에서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전면에 우리가 나설 테니까 다음에 사각지대에 있는 동물들에 대한 것들은 수의계가 반드시 답을 해라 라는 화두를 던져줬던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세 분이 그런 어떤 주축이었고 그런 부분들을 대한수의사회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큰 메아리가 쳤고 그게 누군가는 언젠가는 그걸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그게 국경 없는 수의사의 기본이 됐고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경 없는 수의사는 사실 일반 봉사자들하고 같이 봉사를 해서 문화를 바꾸는 그런 하나의 어떤 목표도 있었고요.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교육이 장인데 학생들이 가가지고 교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문적인 그 지식과 전문적인 숙련된 어떤 테크닉을 갖고 있는 전문가가 같이 했을 때 교육이 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봉사를 갈 때는 아주 15년 이상 하는 술자, 그 다음에 2, 3년 차에 대한 선생님, 그리고 학생 두 분이 수술을 하는 집도 과외를 보고 또 교수님이 그 어떤 마취를 했을 때 충분하게 마취에 대한 과정이라든지 그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교육의 장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봉사를 시작하게 되면 하루 만에 25명의 학생들을 하는데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그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교육의 하나의 역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동물단체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사실 저희 국경 없는 수의사가 실질적으로 그 많이 굉장히 할 것 같지만 100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참석하는 선생님들이 계속 하다 보니까 숫자는 굉장히 아까 굉장히 많던데 그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시간을 정말 필요한 시간 쪼개서 참석하고 있다는 말씀. 그리고 조직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고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굉장히 좀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참여와 여러분들의 어떤 이런 적극적인 조언 그리고 열정적인 조언이 있었기에 이렇게 오늘 같은 좋은 자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옆에 우리 위원장님 마지막 멘트로 하고 이 자리를 파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시면 우리 이인영 위원장님 마지막 멘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의견을 잠깐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마지막 멘트까지 일단 우리 김세영 전임 회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의 현장으로서 쉘터 메디슨이 가능한가? 지금 제가 이제 그 ABM에 인증받은 대학들의 부학장들끼리 하는 이 메일링 리스트에서는 최근에 본과 3학년과 4학년 학생들이 직접 수술하는 거를 몇 케이스 정도씩 의무적으로 하고 있느냐 뭐 이런 거가 이제 돌고 있는데 거기에 내용 중에 하나가 미시건 대학의 경우에는 코어 로테이션, 그러니까 반드시 들어야만 되는 로테이션 중에 하나가 쉘터 메디슨이에요. 미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는 수의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것이 쉘터 메디슨인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수의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쉘터 메디슨에 대해서 공부하고 기본적으로 하고 올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 우리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의과대학 교수들이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의과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의 기본 조건은 혼자서 개의 OHE를 할 수 있다가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미국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강의 실습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데이원 스킬이라는 거로 이제 바뀌기 시작했는데 여하튼
수의과 대학의 교수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으니 학생들이 직무유기 하지 않도록 요구를 해라.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더라도 내 후배한테는 적용될 것이다. 언젠가 1년, 2년, 5년, 10년 이내에. 그러려면 학생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물론 밖에 있는 저희들은 당연히 도와드릴 거예요. 학생들의 요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단체, 전국적인 어떤 그런 유기동물 보호소 건강관리 방안에 각 대학의 지자체의 자원봉사자의 뭐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시작하기 위해서는 국경 없는 수의사회가 옆에서 서포트를 해서 같이 시작해야 보다 수월하게 지역별로 컨소시엄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옆에 있을 테니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요청하시라. 그리고 저희들도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테니 도와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잘 들으셨죠? 네, 박수 한번 쳐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